2025년 1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추운 겨울 아침, 영정 속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문상객이 거의 없었어요. 텅 빈 빈소에는 냉랭한 공기만 감돌았죠. 상주석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젊은 남자 하나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문상을 온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어머니 장례식에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한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1995년 서울 봉천동의 작은 반지하방. 이수진 씨는 5살 아들 민준이를 안고 좁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남편은 민준이가 돌도 되기 전에 떠났어요. 빚만 잔뜩 남겨두고. 엄마 배고파.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2개밖에 없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진은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민준이를 재운 뒤 수진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구직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청소 알바 새벽 5시부터 8시. 수지는 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꼭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해줄 거야. 수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오피스텔 청소였어요. 3시간 동안 10개 층을 청소하고 나면 시급 3,000원을 받았죠. 8시 30분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2시 30분 황급히 민준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 민준이는 편의점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잠들곤 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 엄마 힘들잖아. 5살 아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힘들어. 민준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손은 세제와 찬물 때문에 부르텄죠.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엄마,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했어. 민준이가 가져오는 상장과 100점짜리 시험지를 볼 때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수진아. 내가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엄마, 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원비. 그것은 그들에게 사치였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가 돈 더 모으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의 형편을 아는 아이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수지는 네 번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지는 민준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수학학원 너무 재밌어. 민준이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05년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 민준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에이, 맨날 그래.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잖아. 민준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처음 보는 반항이었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없어. 창피해.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엄마는 왜 변변한 직장도 없어? 친구 엄마들은 다 회사 다니던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민준아, 아직 안 잤어?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엄마 보고 청소 아줌마냐고 물어봤어.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엄마가 오피스텔 청소하는 거 봤대. 친구 엄마가 사는 아파트였나 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창피해. 진짜 창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좀 더 좋은 일을 하면 안 돼? 왜 하필 청소를 해? 민준아, 엄마는.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고. 내가 학원 다니게 하려고. 내가 밥 굶지 않게 하려고.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결국 수진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은 엄마를 창피해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자. 민준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0대 중반 고졸 학력, 특별한 기술 없는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수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사무 자동화, 회계. 새벽까지 일하고 남은 시간에 책을 펼쳤죠. 3년 후 수지는 드디어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청소 알바들을 합친 것보다 조금 나았어요. 2010년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유일한 목표는 민준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2011년 11월 수능날. 수진은 새벽부터 시험장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면서도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2012년 1월 합격 발표날.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해서였죠. 수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1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등록금이랑 생활비 필요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울대 등록금은 한 학기에 200만 원. 거기에 책값, 생활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수진의 월급은 180만 원.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수진은 다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식 코너 알바를, 저녁에는 배달 대행 일을. 50대 중반의 몸은 쉽게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안 수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방학 때도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며 학교에 남았죠. 민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올래? 바빠. 나중에. 전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2016년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지는 졸업식에 갔어요. 다른 부모들은 정장을 입고 왔지만 수지는 깨끗하게 빨아입은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엄마, 저기서 기다려. 나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해. 민준이는 엄마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당당하게 웃고 있는 아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이는 아들.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나는 저 아이한테 뭘까? 민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준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응. 고마워. 민준이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되고 민준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수진이 먼저 전화하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끊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많아서라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텅 빈 집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죠. 괜찮아. 민준이가 성공했으니 됐어.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2020년 민준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해.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분이야? 대학 동기인데 아버지가 변호사래. 좋은 집안이야. 민준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들. 응. 그리고 엄마.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결혼식 때 엄마 소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상대방 집안이 좀 까다로워. 엄마가 청소 일했던 거, 학력 이런 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창피해? 그게 아니라 그냥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만 말하면 되지. 엄마, 이해해줘. 이번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나는 민준이한테 뭘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수지는 제일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요청이었어요. 엄마, 신부 측 가족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엄마는 뒤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고 고급스러운 장식이 가득했죠. 민준이가 입장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버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어머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앉고 싶었는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신랑 어머니시죠?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어머, 대단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순간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청소부였다고, 알바생이었다고. 작은 회사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2주 정도 걸릴 거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그리고 엄마. 응? 우리 신혼집은 강남이야. 회사랑 가까워서.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갈 것 같아. 그래. 자주 연락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민준이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어요. 그마저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일찍 떠났죠. 엄마, 와이프네 집도 가봐야 해서. 우리 먼저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라.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2022년 가을 수지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걱정만 시키겠지. 바쁠 텐데.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축해둔 돈으로 치료비를 냈죠. 하지만 돈은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는 20kg 줄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몸은 나날이 약해졌죠. 2023년 여름 수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에게 연락했죠. 민준아,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있어. 아파? 어디가? 췌장암이야. 말기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왜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느 병원이야? 수지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알았어. 시간 나면 갈게. 하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쁜가 보다.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3주가 지나서야 민준이가 왔습니다. 나 요즘 진짜 바빠.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애도 봐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주는 못 올 것 같아. 이해해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는 30분 만에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럼 나갈게. 나중에 또 올게.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요양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수진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만이 곁을 지켰어요. 젊은 남자 간병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태준.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태준은 성실하게 수진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머님 아드님은요? 바빠서 못 와. 아, 그러시구나.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했어요. 2025년 1월 10일, 수진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태준은 수진의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어머님 간병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전화했어요. 아드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죄송합니다.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내일 들어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출장이 중요하지? 1월 14일 새벽 3시. 수진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병실에는 태준만 있었어요. 어머님. 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들은 옆에 없었어요. 태준은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환 하나를 보냈어요. 이수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아들 김민준. 태준은 그 화환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빈소에는 태준 혼자였어요. 문상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친구도 친척도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잠시 묵념하고는 돌아섰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네. 화장 후에 납골당에 모시면 되겠네요. 민준이는 마치 업무 처리하듯 말했습니다. 태준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드님. 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출장이 중요했습니까? 장례식에도 이틀이나 늦게 오시고.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얼마나 아드님을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평생 아드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간병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그동안 아드님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비용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보시고 가세요. 뭔데요?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겁니다. 저한테 아드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엄마 생각해줘.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명절 때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사랑해, 민준아. 마이너스 엄마가. 1년 후 2026년 1월 14일 민준이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기일이었어요.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준이는 엄마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추운데 괜찮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요즘 많이 후회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엄마를 창피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곁에 없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게 준서야. 엄마 손주. 엄마 못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이 아이한테는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다 줄게. 그리고 엄마 얘기 많이 해줄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민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 엄마. 사랑해. 납골당을 나오는 민준이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용서처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